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이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의 정책에 대한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라는 부분은 과거에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2022년이 이제 지난주 벌써 1분기의 끝자락인 3월 달에 다다랐습니다. 와, 벌써 3월이에요. 네. 이러다가 추석이 옵니다. 아, 그쵸. 금방이죠. 자, 근데 3월에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자, 마음의 결정은 이미 하셨나요? 네, 이미 했습니다. 벌써 했어요? 네. 오, 굉장히 궁금하지만 묻진 않겠습니다. 자,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정치에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서 참 많이 공부도 빠르고 부에 대한 축적 그리고 부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맞춰가지고 왜 웃어요? 아, 대표님 덕분입니다. 네. 자, 그에 맞춰가지고 오늘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누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야에 대한 구도는 훨씬 더 뚜렷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를 이 불출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당이 더 이득이 될지 야당이 더 이득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추후에 살펴보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조금 공부를 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이제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측인 이제 이재명 후보냐, 네. 야측인 윤석열 후보냐 이 공약에 대한 부분들 한번 쭉 살펴보고 향후에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과거 복기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가보죠. 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그 중에 4위에 311만 호 공약이 들어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10대 공약을 냈었었는데 3순위에 250만 호에 대한 건설 공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공급 양이 총 얼마냐? 311만 호, 또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에 대한 건설인데 누가 주도를 하느냐?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주도를 합니다. 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정권에서 206만 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5만 호를 추가로 하겠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이 그냥 200만 호 하고 공급이 50만 호를 하겠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200만 호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의 첫집주택 20만 호가 들어있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107, 경기 인천 151만, 그 외 53만 호, 어쨌든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이 정도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청년 원가주택인데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원가 그대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입사를 한 사회 초년생들은 현재 대출도 안 되고 담보대출도 안 되고 뭐 사회 신용대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데 주택은 정말 꿈에 이번 생에는 절대 주택을 살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 원가 그대로 청년들한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향후에 살다가 이 집을 팔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지키게 되면은 향후에 70%에 대한 너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고 30%는 국가에 환수를 해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공급 원가. 내가 지금 뭐 사회 초년생도 아닌데 나도 내 집 없는데 어떡할 거야? 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분양되는 현재 분양가 자체가 비싸면 어쨌든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원가를 어떻게 절감을 시켜줄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공공에 대한 이제 주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 가격 기준을 감정 가격으로 조성을 해서 전환시키겠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더 해가지고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반값 아파트. 그렇죠. 어차피 공공이 주도를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어라는 거고요.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을 그만큼 해주고 네. 공급량의 딱 30%만 네. 시장가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누구나가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한테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네. 공공주택에 대한 종류는 윤석열 후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지 지분 적립형, 건물 분양형, 이익 공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재명 후보의 누구나 집 같은 경우는 10년, 그리고 지분 적립형 20에 30년, 기본주택 분양형 같은 경우는 분양 전에 시점을 입주 즉시 나한테 가져올 수 있긴 하지만 초기 자금이 6%, 10%, 80%로 네. 각각 차이에 따라서 초기 자금에 대한 비중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리고 향후에 전출할 때 이 집을 매각을 했었을 때 환매 조건으로는 5대5 공유가 있고요. 지분 적립형은 지분대로 나눠지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불로소득은 들어갔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일단 최소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했었던 이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렇지 않지만 무주택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우선 공급가의 50%, 무주택자는 80% 이하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공급가를 또 환매 조건, 처분에 대한 조건은 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50에서 80%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향후에 국가로 환수를 시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도소득세인데요. 네. 현재 이제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이 이익공유형 네. 시스템이 들어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를 향후에 내야지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네. 이제 10년 혹은 15년이 지나가지고 얘가 20억 원이 됐다. 네. 15억 원에 대한 이제 양도 차익을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50%를 국가로 환수시킨다. 네. 뭐 7억 5천을 제외한 7억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냐? 네. 1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실제 민간인이 여기 거주하고 있던 신혼희망을 꿈꿨던 네. 그분들이 네. 모든 이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나눠지는데 네. 현재 국토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음.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고 향후에 결정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줄 것이냐? 활성화를 시켜줘야지만 돼요. 네. 왜요? 갑자기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닌데 왜요? 활성화를 해줘야 음. 뭐 정비 사업이나 다른 것들 사업성이 좀 좋아지니까. 그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는 그 이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대장도 사태가 또 일어나겠죠. 그럴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려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311만 호에 대한 건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에 대한 건설을 약속을 했는데 네. 수도권엔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요. 아.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었던 재건축 혹은 재개발에 대한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지 않게 되면은 그 공급에 대한 공약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활성화로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500%의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하겠다. 네.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시키겠다. 와. 자, 그리고 안전진단도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지만 재건축에서는 이제 그 재건축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안전진단 평가 시 제 2018년도에 구조 안정성에 대한 항목을 많이 상향을 시켰는데 이 비중을 하향시키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된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를 완전히 면제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D등급으로 받았었던 부분에서 원래는 조건부 재건축이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2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조 안정성 항목은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20에서 50%로 늘어나고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줄이면서 구조 안정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안전 진단과 굉장히 관계가 깊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실제 진행 단계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신도시 특례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제정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수직 증축을 지원시켜 주겠다. 자, 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용적률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재건축을 가기에는 꽤 오랜 시간과 네. 그 많은 이제 장비와 시간이 또 그리고 돈도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수직 증축에 대한 기준을 많이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을 시켜주는데 용적률 상향 들어가고 일기 신도시 총 5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 있죠? 고양시에 있는 일산, 그 분당, 네, 그 부천, 네, 중동, 네, 그리고 평촌, 네, 평촌, 그리고 또 어디죠? 3번. 3번. 네, 3부 신도시까지 총 5곳이 있는데 여기에 10만 호에 대한 추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약 200만 호에 대한 건설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재건축을 해서 새 집이 됐을 때 그 새 집으로 생긴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국가가 좀 환수를 하겠다. 네, 그런 제도.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초과로 이익이 걷어져 있는 모든 돈들에 대해서 모든 돈은 아니죠. 3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는데 그 이상에서는 최대 50%까지는 국가로 환수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수도권의 웬만한 주택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50%에 걸려버려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업성의 진도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조합원의 의지가 사라졌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완화시켜주겠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환수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어서 기부 체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행사에서 이제 건축을 진행하다가 용적률을 시에서 어느 정도 상향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일부분을 이제 시에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시의 그 주변에 어느 공원을 만들든 뭐 다른 걸 만들든 간에 주변의 주거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줘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완화시켜주고 이재명 후보는 사업 구역별로 다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하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하에 공급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해주면서 민간 건설사를 좀 장려를 해주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생소한 누구나 집이나 이익 공유형 주택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불로소득을 우리 국가로 환수를 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확실히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 외에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네. 자, 세금도 극명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50%에 대한 감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기준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억 원, 5억 원으로 확대를 시켜주겠다. 최고세율을 1에서 3%에서 3% 최고세율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부분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러니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는 주택을 취득을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면제 네. 또는 1%의 단일세율, 현재 1에서 3%이기 때문에 1%로 만들어주겠다. 자, 그리고 1%에서 3%인 1주택자 또한도 취득세율을 단일화시켜주겠다.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현재 몇 %죠? 8%.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누진세율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양도세 부분은 다주택자의 중과유예, 윤석열 후보도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들어가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 4개월은 100%, 향후 3개월은 50, 그 이후 3개월은 25%를 면제시켜줘서 조금 다단계로 나눠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는 2년 동안에는 유예를 시켜줄 테니까 네. 2년 안에 매도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후보 둘 다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이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준다고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계속 완화를 시켜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좀 더 거래가 활발하게 거리가 이루어지고. 활발해지면 뭐가 좋아요? 뭐, 자,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은 먼저 주택을 공급시켜주겠다라고 먼저 공약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주택에 입주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자, 이전에도 2009년도에 보금자리 주택도 맨 처음에 건설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 토지 보상에서부터 문제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주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급이 생겨나지 않으니 시장 안에서는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공급을 바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공급으로 내보내줘야지만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팔 의향이 있어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양도세를 풀어준다? 자, 근데 양도세를 풀어줬는데 살 사람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걸 살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줘야지 팔 때 팔리고 안 팔 때 안 팔리죠. 네. 근데 만약에 근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만 완화를 시켜주다 보면은 내가 이제는 팔아야 돼서 팔아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고 뉴스에서도 하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 때문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취득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완화를 시켜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는 취득세, 양도세니까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세금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토지이익 배당제, 국토보유세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국토보유세라고 하면은 이 대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파트에도 다 토지에 대한 면적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세금을 다 걷고요. 그리고 이 세금을 국민들한테 다시 이익으로 배당을 시켜주겠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와 통합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부세와 국토보유세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 6억 원, 1주택자는 이제 9억 원까지 이제 공제액이 있는데 국토보유세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훨씬 더 비싸게 세금을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보유세 실효 세율 같은 경우도 현재 0.17에서 1%로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더 공공주도로 많이 환수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를 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TF팀을 가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가동할까요? 부동산 세제에 뭔가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이제 선진국 안에서도 이렇게 취득세도 과하고 네. 보유세도 과하고 그리고 양도세도 과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전문팀을 만들어서 가동시키겠다라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를 하겠대요. 자, 누구를요? 우리 후피님을?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나 네. 그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신규 주택을 사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은 2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공시 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부세를 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1주택자로 간주시켜 주겠다. 그리고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도 정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1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거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를 하겠다. 자,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어떤 주택을 말할까요?
시골에 있는 주택들? 그렇죠. 시골에 있는 주택들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 거의 다 1주택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분들 외에도 1주택자이긴 하지만 이제 도심에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교외로 가가지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나 집을 짓게 되게 되면은 이분들도 어쨌든 소비를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발전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불균형도 어느 정도 감소하고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부세 중과를 제외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를 최대 2년간 유예를 시켜주겠다. 이 중과 부분을요. 네. 자,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고 해서 일단 이제 종부세를 내는 그 금액 자체를 공시가격에서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다시 한번 곱해서 그만큼의 할인을 또 해주는 건데 이 부분을 2022년도부터는 100%로 만들기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95%로 동결하겠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증가율을 현재 300%에서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일정 소득 이하의 장기 보유 1주택자는 매각까지 일단은 이연을 시켜주겠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율은 인하를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유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모두 근간은 공시가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작년에도 정말 공시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이제 많이 받았던 정부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얘기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2020년도, 그 2년 전이죠.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파격적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서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요즘에 말이 많았었는데 자, 이 부작용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부작용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해서 전세나 완화시켜줘가지고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부작용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2+2 임대 기간이 문제였으니까 이 종전으로 2년으로 환원시키겠다. 그 전세 보증금 올리지 않는 임대인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하고 대출 부분도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는 90%, 80%까지 상향을 시켜주고 교통 부분도 GTX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삽뜨기 전까지 모른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까지 또 한번 정리를 하면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두 분 다 거래세에 대한 세금은 조금 완화를 해주는 방향인데 보유할 때 세금은 이재명 후보는 조금 강화를 하는 추세고 이제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토보유세가 어느 정도에 대한 힘을 발휘를 하느냐 네. 이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조금은 완화해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이고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많이 뜨겁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립되는 방향이네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물론 전세난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느껴볼 거예요. 네. 임대인과 임차에 대한 분쟁이 훨씬 더 강화되고 네. 그리고 무언가 모르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랑 사는 느낌 네. 이런 느낌에서 정말 좀 비즈니스적인 서로 눈치 보는 그런 싸움으로 바뀌어가고 맞아요.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향후에 조절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양당 후보의 이제 부동산 공약과 대출과 그리고 임대차 3법 등등 해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 공약으로 내세운 311만 호가 이 5년 임기 내에 그 완벽하게 공급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네. 뭐 하락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불확실한 거고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확실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 내 정비 사업이 될 만한 노후도가 많은 곳이나 일기 신도시 재건축될 만한 곳들로 좀 돈이 몰릴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한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람들의 수요가 확실히 강해질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세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확실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민간의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는 약간 우호적인 네.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나 혹은 여기에 집으로는 돈 벌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정책들이 향후에 당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이재명 정권과 비슷하게 공공 주도로 하는 어떠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과 그리고 현재의 상승이 더 빨리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는 네. 순간이 분명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외부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탈바꿈이 되는 느낌은 안 받을 테니까요. 네. 네. 자,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되었었을 때 뭔가 탈바꿈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기대 심리를 확고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있는 현재 물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여당으로 꽉 채워져 있는 네. 이제 정부 안에서 네. 윤석열 후보 혼자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권의 이 공약을 펼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6월 1일 이후에 좀 뭐 속도를 내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결과에 만약에 따라서. 된다면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기존에도 우리 똑같이 이제 참여정부에서 MB 정권으로 갔었을 때 네. 그 당시에도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기존과 정반대가 되는 공약들이 나오고 펼쳐지려고 노력했었었는데 실제 그 공약에서 해준 것들도 있고 하지만 세금으로 이미 많이 잘 걷어지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은 네. 그냥 완화로 조금 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종부세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워낙에 공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 보니까 3억에서 6억으로 네. 공제액을 바꿔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없게끔 네. 해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같은 느낌을 만들어줬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또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자, 어떻게 바꿔줄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실제 어떤 정도로 결과가 나올지 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과거에 이제 MB 정권에서 이제 바뀌었었을 때 부동산 전국에 대한 가격과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 책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이거든요. 제 2008년도 2월 달에 MB 이명박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렀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다 완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완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네. 2009년도에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 월에 0.8%까지도 많이 올라갔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하고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완화가 들어가고 네. 2011년도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화 정책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서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완화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계속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MB 네. 정권에서는. 네. 물론 이제 MB 정권에서는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펼쳐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주택 안정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시장에 돈이 계속 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 정책을 펼쳤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과거를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 MB 정권의 임기 기간 동안의 매매 가격 지수인데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어 보여요. 자, 하지만 우리 뉴스에서도 간이 보았었던 게 참여 정권에서는 부동산 내리려고 했더니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MB 정권에서는 올리려고 했는데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국 복귀를 해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몇 포인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MB 정권에서 왜 그렇게 완화를 계속 펼쳐지려고 했는지 봤더니 수도권으로 봤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도권은 예, 수도권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완화 정책을 펼친 거고 네. 수도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억제 정책이 한 번쯤은 들어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걸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무조건 필요할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이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의 정책에
대한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그러면 수도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수도권만 가지고 혹은 전국 지수만 가지고 어떻게 수도권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서는 MB 정권에서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전 청약까지 받아가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을 받아볼 것이다. 그리고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다운시켰었던 어떠한 정책도 있었었는데 네. 자, 그런 부분들과 별개로 일단 이 수도권은 전국에 대한 이제 통화량, 이게 MB 정권인데 MB 정권 안에서 이 통화량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었었을 때예요. 와, 엄청 적네요. 네. 이렇게 통화량,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았었을 때는 수도권 가격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라는 부분은 과거에 계속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정책에 대한 변화로 어떠한 가격의 변화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이미 이제 기존 정권에서도 한번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변화로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게 되면은 행여나 실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큰 시점이 언제나 대선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네. 조금 더 보수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통화량에 대한 변화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후보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미리 예측을 해서 네. 투자를 미리 선점해볼까 이런 네. 생각을 한 번쯤은 했었는데 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예측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 오히려 본질적인 통화량 이게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 가격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걸로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모든 지역에서는 수요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그만큼 결정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수요는 조금 더 널널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신축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미분양이 과도하게 많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방은 높아서 혹은 낮아서가 반복이 되는데 네. 수도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수요가 그만큼 넘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그만큼 낮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중에 있는 돈에 대한 양에 따라서 수도권은 일단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이 시중에 있는 돈에 대한 크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대선 후보별로 이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각 양당에서 서로 어느 정도는 부분이 좋은 것들도 있고 또 나쁜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약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옆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보다 1% 나은 오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